제막내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네, 죽은 매 누이를 위해서 제를 부르면서 했었던 노래. 월명사라는 분은 신라시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어머 신라시대 때의 노래구나. 그래 종류로 따지면 향가겠군. 가만히 살펴보면 10줄이라고 하지 말고 19라고 합시다. 19채 향가. 향가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골 향자거든. 스스로를 좀 비하하는 글의 갈래가 아닌가? 라고 한번은 생각은 해봅니다. 오른쪽. 삶과 죽음의 문제를 빼어난 비유로 그려낸 향가입니다. 향가. 이 작품을 통해 서정갈래에서 최초의 정형시가로 평가받는 향가의 특징, 향가가 우리 시가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시다. 미리 할까요? 우리 시가문학에 미친 영향. 이 19채 향가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낙구라고 하는 밑에 9번째 줄, 10번째 줄 얘네들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어머, 3단 구상의 감탄사로 시작이 되면서 시상을 집약해 주는데 왠지 누구랑 비슷해? 그렇죠. 시조랑 비슷하지. 시조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9채 향가고요.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학교 쌤에 따라서는 요 정도면 상징이지라고 해서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 누이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죽은 누이에 대해서 추모를 합니다. 문학적 비유에 의한 형상화가 탁월합니다. 비유법,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19채 향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향가는 19채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네, 4줄짜리 4구채 있고요. 8구채도 있습니다. 안녕, 사랑해. 192페이지예요. 이렇게 내 사랑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인류의 적인 거야. 불교적인 인식을 사상으로 여기에서 너 죽었어. 난 살아있지. 이젠 우리는 영원히 헤어져서 다시는 못 만나나? 아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저 세상 가면. 불교의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윤회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오셔서 본문 보러 갈게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보셨던 거라서 크게 확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왼쪽으로 오셔서 어머, 오른쪽에 있는 원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옆에 쓰여져 있는 거 읽으면 생사로운 차의 유와 미차힐 이견 오은건의 여사질도 이렇게 읽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사로움 요렇게 써놓고 생사길은 이라고 읽었다고. 그러면 이거 한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 정답. 이 글의 이 문자의 이름은 향찰. 향찰이라는 건 한자를 빌려다가 쓰는 겁니다. 차자 표기. 글자를 빌려다 씁니다. 쌤, 한자는요, 요렇게 기호가 있고, 나무라는 뜻이 있고요, 목이라고 읽는데, 한자는 뜻과 의미 있잖아요. 뭐를 빌려온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향찰은 둘 다 빌려옵니다. 음을 빌려오면 음차, 뜻을 빌려오면은 훈차. 음을 빌리고 뜻을 빌리고 기준은 있겠지. 엄격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대식으로 따지면 문법 형태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식 형태소 있죠.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려옵니다. 형식 형태소에 뭐가 있었더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조사나 어미 같은 애들, 조사, 어미, 접사 이런 애들은 주로 음을 빌려오고, 훈차, 실질적인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는 주로 훈차를 합니다. 실질 형태소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한 체언,
동사 형용사에서 있어서 먹다 먹고 먹으면 먹으니에서의 먹에 해당하는 어간 요런 애들은 훈차를 합니다. 옆에 5번 문제 잠깐 보러 갈게요. 193페이지 5번 보러 갑시다. 향찰은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이 표기에서 훈차, 뜻을 빌리는 한자와 음도, 음을 빌리는 한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체언, 용언의 어간과 같은 단위는 훈차, 조사, 어미 등의 단어의 문법적 의미는 음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A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훈독자와 음독자로 구별해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돼. 끝났어.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쓰고 생사길은 이라고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 동그라미 치면 돼. 생사길은 아하 끝났어. 어떻게 끝났냐? 동그라미 친 세 개의 글자들 생사 은은 음을 빌린 음차고 다음 여기에 로 표시하지 않은 요 녀석만 뜻을 빌려온 훈차다. 길로자거든요. 훈차 한 것이다. 요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제 본문 다시 보러 갑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정리하러 가니까요. 도현이 글은 잘 보이니?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뭐 빈칸이나 여기 앞에 오셔도 되고. 아니, 앞에 칸에 와. 뭐 어때? 이렇게. 서로 내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자리를?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생사길은 살고 죽는 길입니다. 여기에서의 요 길은 이승에 있는 길이에요. 요렇게 이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가면은 죽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길은 갈림길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있는 건 그나마 그거는 이승 쪽에 가깝지. 그래서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이승에 있으며 머뭇거려. 여러분들이 여기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당연히 머뭇머뭇하게 되지 않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앞에다가 요렇게 넣어 놓을까요? 너는 큰 따옴표, 나는 간다 여기에 큰 따옴표, 너는 나 이제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죽은 누이가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했습니다. 난 이제 죽는다 안녕 이라고 인사하지도 못하고 간 거지. 누이는 죽을 때 완전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혹은 너무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지. 나는 이제 죽는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죽은 누이를 잃어버렸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당연히 기본적으로 슬픔이 깔려 있겠죠.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말이 빠졌죠.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이 좀 빠져 있으니까 채워 넣을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바로 여기가 엄청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가을이라는 거는 풍성함의 이미지도 있지만 소멸의 이미지도 있죠. 여기에서는 소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떨어지게 됐죠. 바람에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고 해놨는데 바람만 따지면 죽음의 원인이라고 보면 되지. 죽음의 원인.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져. 그러면 이 이파리는 누구야? 누이지. 떨어질 잎이야. 누이가 죽었단 얘기죠. 근데 가을 되면 어차피 찬바람 불어오고 이파리 떨어지고 사람은 죽게 돼 있어. 근데 예상보다 일찍 불어온 바람. 젊은 나이에 죽었구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두 글자로 줄이면 요절이라고 하죠. 이리저리 떨어질 이처럼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질 모르겠구나. 느낌표 꽝. 요 정도면 영탄. 같이 태어났는데 왜는 너무 먼저 갔는가? 허무함과 무상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음. 요렇게 확인하셔도 된다. 바로 마지막 밑에 나와 있는 두 줄을 뭐라고 해요?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낙구의 시작은 항상 뭐로 시작한다?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를 활용함으로써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왔었던 시상의 흐름을 집약하고, 특히 이 시에서는 지금까지 슬퍼만 하고 있었는데 미타 차례에서 너를 만날 나 돛닦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상이 집약이 되고 전환된다라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슬퍼하다가 돛닦으면서 기다릴게. 슬픔의 극복 의지, 종교적 믿음을 통한 극복이 있으니까. 미타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세상이기 때문에 미타찰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불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는 간다에서의 나는 죽은 누이지만 미타찰에서 요 말을 넣어 봅시다. 너를 다시 만날 나. 그러니까 이 나는 이 시의 화자 월명사 스님 이야기 하는 거겠지. 그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슬픔에만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송수건의 산문에 기대어는 시 전문이 다 있으니까 그냥 보러 갈게요. 산문에 기대어에서의 이 산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입장료 내고 절에 사찰에 가면 알겠지만 이렇게 길 따라 가다 보면 매표소 있고 여기에 요렇게 문이 하나 있어. 그리고 다시 이 길을 통해서 더 올라가야 본격적인 사찰 건물이 나오죠. 여기가 산문이야, 산문. 속세의 세상과 종교적 깨끗한 세상의 경계가 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에 나온 산문은 속세와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가 됩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문에 기대어서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시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가겠습니다. 누이야, 이 시의 대상이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누이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을산을 그리워하여 빠져버린 눈썹 두어나트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이 있어요. 여기에 새 두 마리가 요렇게 날아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 눈썹 같아. 누이의 눈썹 같이. 눈썹 두어낫. 원관념은 날아가는 새고요. 이 새를 보면서 죽은 누이의 눈썹이라고 생각한다. 누이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한 깨끗한 눈물을 돌로 눌러 죽이고 울어 안 울어. 나 안 울어. 슬픔을 절제할 거야.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지문강의 첫날 동안의 밤에 강이 일어서던 것을 너희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는데 눈물은 참을 수 있지만 그리움은 참을 수가 없더구나. 그 강물 깊이 가라앉아 있었던 고뇌의 말씀들 너를 잃어버리고 너무 괴로워.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덜어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처럼 살아오던 것을 물고기를 보면서도 누이를 회상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눈 돌려서 뭐를 보던 간에 다 네 생각이 나는구나.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를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던 것을 요거는 누이와 과거에 내가 했었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네.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너를 보는가. 가을산을 그리워하여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나틀 기러기가 아까 그새 기러기였었네. 강물을 부리고 가는 것을 저 기러기 보니까 눈썹인 것 같고 네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술 한 잔 마시고 한 잔은 너를 위해 비워두고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는 남매로서 만났는데 물방울을 잎새에 튀어서 살아서 튀는 물방울처럼 아주 짧은 만남을 했구나. 왜 나랑 좀 더 같이 오래 잘 지내지 그랬니?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워하며 떠돌던 눈썹 두어 낯이 지금 연못에 비춰오는 것을 내가 적어보면서 네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이 작품과 보기의 화자가 보이는 태도상의 공통점은 누이의 죽음을 너무 간단한데 답은 슬퍼하고 있음. 죽은 누이가 떠나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음. 하지만 차이점은 있죠. 제망매가는 그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할 거야. 하지만 이거는 그냥 계속 슬퍼만 하고 있더라. 그 정도의 차이점은 있더라. 옆에 3번도 나온 김에 그냥 하고 갈게요. 이 작품에 속하는 갈래의 영향으로 그러면 우리 빨리 써야지. 이 작품에 속하는 갈래 위에다가 향가. 보기의 작품에 해당하는 갈래, 시조. 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500년 도읍지 옆에다가 초장, 산천은 의구하되 중장, 어즈버 옆에다가 종장. 무슨 얘기하고 싶어? 초장, 중장, 종장의 내용상 3단 구성. 마지막 부분이 어즈버,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구나. 이것만 해도 답 찾을 수 있죠. 일단 답은 4번. 3단 구성과 감탄사를 활용해 시상을 완결시키고 있음. 길제는 고려의 유신이죠. 고려에 충신하고 싶은 아저씨예요. 500년 도읍지 고려의 수도 개성을 필마 말 한 피를 타고 즉 괄호 열고 나 혼자 타고 돌아 들어가니 산천 자연은 의구한데 그대로인데 인걸 인재 고려를 구할 인재는 간데 없다. 아무데도 없구나. 자연은 그대로인데 고려를 구할 인재는 없구나. 요렇게 끊어놓으면 앞뒤로 대꾸 자연은 그대로 인간은 사라졌어. 대조 대꾸와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 어즈버는 슬플 때 내는 감탄사예요. 태평년월 고려의 역사 500년 그 좋던 시절이 꿈인가 하노라.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조의 주제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은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맥수직간. 내용까지는 볼 거는 없지만 그냥 나온 김에 한번 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봐도 돼? 난 친절하니까. 네. 저랑 말 섞고 싶지 않죠? 다음. 이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 표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442로 되어 있어서 3단 구성이다라는 거 확인. 9번째, 10번째 구의 이름은 따로 이름 붙여줘서 낙구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누이가 죽어서 안타까워요. 허무함과 인생무상 느끼고 하지만 재회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음. 괜찮나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상징적인 의미 확인하는 거니까요. 이른 바람이 불어서 누이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른 바람은 누이가 일찍 죽었음. 떨어질 이파리 세상을 떠나간 누이. 한 가지 너와 나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이러한 비유가 들어가 있으니 확인을 하자라는 것 됐고, 밑으로 내려오죠. 배경설화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볼게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향가인 제망매가를 지어 추모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종잇돈이 지젓을 서쪽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보면은 서쪽에서 불교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서쪽을 극락정토 혹은 서방정토, 진짜 즐거운 깨끗한 땅, 서쪽의 깨끗한 땅,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 본문에 나온 걸 찾으면 미타찰이 있는 곳이겠구나, 이런 거겠죠. 오빠 덕분에 나 지금 극락세상 도착했어. 이따 만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지. 이렇게 분명히 방정맞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생사길은 예 이삼에 머뭇거리고, 예 어디였지? 이승. 미타찰에서 만나자, 극락세상에서 만나, 저 세상에서 만나. 미타찰에서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극락세상에서 만날 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오케이, 슬픔을 불교적 믿음으로 극복 승화하면서 이것을 수용한다. 죽음을 거부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말인 거야. 죽음을 거부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야. 밑에 나와 있는 거 향가에 대해서, 이 출판사는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향가는 한자의 음과 비를 뜻을 빌려서 우리말로 표기했습니다. 음과 훈을 빌려서 찾아. 우리말을 고유의 정서로 표현했던 시가문학의 원류이자 뿌리면서 우리말 노래야. 민족문학의 개성이 느껴집니다.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10구체는 3단 구성. 감탄사로 시작하는 낙구로 시상을 집약해 줍니다. 제망매가는 향가입니까? 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립니다. 나오,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일단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표기했습니다. 체크. 그리고 위에다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뭐라고? 한자와는 달리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를 합니다. 442의 3단 구성이고요. 아로 시작하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낙부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시조로 그 형식적 특성이 계승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요. 위로 조금 올려드려야지. 어디 때문에 그럴까? 쭉쭉쭉쭉쭉쭉. 여기요? 좀만 더 거꾸로? 아래로. 여기. 이렇게 뱉어놔야 내가 말을 지키거든. 훗날 등장하는 고전 시가와의 관련성. 됐어. 시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끝.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라는 황조가로 배경설화와 함께 삼국사기에 한역시로 전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삼국사기에는 요게 실려 있다고. 황조가와 제망매가를 비교해 볼게요. 유리왕 누구예요? 고구려 2대왕이죠. 3년 7월 골천에 별궁을 지었다. 10월에 왕비 송씨가 돌아가시니 왕이 다시 두 여자를 맞아 후실로 삼았습니다. 이미 비극의 시작이지.
한 사람은 화희라는 골천 사람의 딸이고 한 사람은 치희라고 하는 한나라 사람, 중국 여자야. 이 두 여자는 당연히 서로 다투겠죠.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서 유리왕, 와, 있는 집은 뭔가 달라. 왕, 궁궐을 두 개 따로 지어서 각각 살게 했었다. 한 번은 왕이 기산으로 나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화이가 치희를 공격합니다. 너는 한나라 집안의 종으로 첩이 되었는데 무례함이 어찌 이와 같은가? 중국년! 죄송해요. 중국 여자! 너 왜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치희는 부끄럽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소문을 듣고 말을 달려 쫓아갔으나 치희는 화를 내고 돌아오지 않았다. 나무 밑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쉬면서 꾀꼬리가 모여있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노래를 했고 꾀꼬리 한자로 황조라고 하죠. 일단 요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고 시작해 볼게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꾀꼬리 정다워. 외로워라 이내 몸은 외로워 나는 네와 함께 돌아갈고 같이 돌아갈 사람이 없군 서리빠. 가만히 있어도 외롭고 신세 한탄하고 싶은데 꾀꼬리 저것들이 내 염장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주의하셔야 됩니다. 감정이입 아니에요. 꾀꼬리 그래 대놓고 씁시다. 화자의 정서와 대립함 상반됩니다. 화자의 정서와 상반됩니다.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올고 외로워야 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죠. 실을 반동갈이 뚝 잘라놓으면 앞부분엔 배경, 뒷부분엔 정서, 선경, 후정이라고 되어 있죠. 괜찮나요?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별의 상황이다. 근데 월명사보다는 월명사 스님은 누이가 죽어서 다시는 못 만나는데 얘는 어떻게든 만날 가능성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또 어떻게 하냐면 이 화는 벼화자야. 치는 꿩치자야. 치악산에 있죠. 치악산. 고구려라는 나라는 농경사회와 수렵사회가 서로 같이 공존했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치희 가버렸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농경사회로 접어들었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왠지 그럴듯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황조가는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자연물을 빌려서 우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님을 잃은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 근데 이거는 학교쌤에 따라서 달라요. 외로워라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면 직접적으로 정서 표현했지.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물에 비유했습니다. 인간 운명에 대한 무상감, 종교적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됐고 밑에 보면은 직접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외로워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겁니다. 일단 정지. 정지 아니에요. 196쪽 보러 갈게요. 큰일 날 뻔했군요. 글의 종류 뭐라고? 19체 향가, 4구체, 8구체, 10구체 중에 가장 정제된 형식입니다. 정제된 형식과 고도의 서정성을 나타냅니다.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리며 부른 19체 향가. 인생의 허물을 종교적으로 승화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표현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누이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운명에 대한 무상감.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사별의 슬픔과 죽음에 대한 허물을 극락세상에서 다시 만난다는 불교적 세계관으로 승화. 아무튼 훌륭한 작품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향가의 표기법 향찰 우리 문자가 없던 시기에 한자와 음과 훈으로 우리말을 표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말 어순과 문법 요소 사용 주체적으로 수용한 거다. 니네가 쓰던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긴 하는데 그대로 쓰지 않을 거야. 체언, 용언, 어간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은 훈독, 조사, 어미 등 문법적 의미를 맡은 부분은 음독, 생사, 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길로, 수물, 은, 생사 여기 볼게요. 길, 은, 길이라고 하는 뜻을 빌려왔으니까 얘는 훈자. 은이라고 하는 음을 빌려왔으니까 얘는 음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인 거지. 찾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 한자로는 어차피 향찰인데 그냥 한자로는 어차피 쓰여져 있잖아. 그리고 밑에 음뜻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이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외워서 부르는 할머니들 있어. 찾아가서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하면은 그거 찾아서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러면 아 요렇게 읽었었던 거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될 거라고요. 만약에 향찰 표기법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첫째 줄 나머지 줄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학교생한테 지나갈 때 슬쩍 물어봐. 이거 나머지도 음차 훈차 구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다시 해드릴 거고 네. 다른 작품에서도 음차 훈차 구별하는 거 물어볼 수 있다. 일단 정치